곧 합정역에 도착합니다. 지하철의 안내 음성이 들렸습니다. 땀이 삐질삐질 흐르더군요. 안 그래도 지금도 사람들로 붐비는데 여기서 더 사람이 들어온다니 퇴근 시간 지하철은 정말 지옥이더군요. 저는 옆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옆에는 쭉 함께 해오던 소꿉친구가 있었죠. 녀석의 체구는 워낙 작았기에 지금의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 보였죠.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녀석은 예전과 달리 결혼을 한 유부녀니까요. 한때는 제 여자였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저는 속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그 음성과 동시에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오더군요. 녀석의 표정은 점점 사색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했죠. 사람이 물 밀듯 들어오니 숨쉬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더군요. 내 앞으로 와. 제 앞은 문이었기에 제가 앞에만 서 있으면 녀석을 보호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녀석은 망설이더군요. 아마 지금은 예전과 달리 남편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저는 녀석의 팔목을 덥석 잡고서는 제 앞으로 오게 했죠. 이후에 저희는 정말 조금만 움직여도 녀석과 닿을 정도의 거리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뜨거운 숨이 느껴졌죠. 게다가 녀석의 은은한 냄새가 제 코끝을 찌르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녀석의 미모는 유부녀가 되었음에도 그 미모는 그대로더군요. 백옥같이 하얀 피부에 우아한 기풍이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이목구비. 저는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렸죠. 녀석도 조금은 부끄러운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더라고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은은한 냄새가 제 코끝을 찔렀죠. 정말 괴로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녀석을 향한 제 마음은 점점 커지고만 있으니 말입니다. 그냥 눈을 감아버렸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콕콕 찌르는 감각이 느껴지더군요. 눈을 떠보니 녀석이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괜찮아. 어? 저는 주변을 둘러봤죠. 어느덧 붐비던 지하철은 한적해졌죠. 아, 미안. 좀 뻘쭘했죠. 괜히 계속 붙어 있었던 거니까요. 그 뒤로 저희는 지하철 자리에 앉아서 같이 가기 시작했죠. 이제 한 정거장만 가면 녀석이 내리는 정거장이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직도 너를 좋아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내가 네 옆에 있고 싶다고.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음 역에 도착음이 울리더군요. 나 그러면 간다. 녀석이 뒤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으며 말하는데 정말 너무나도 예뻤죠. 저 녀석의 남편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남이 부러워 보이는 건 정말 처음이었죠. 잘 가. 저는 그런 그녀를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 지금은 남자친구도 아닌 남편이 있는 몸이니까 말입니다. 그녀는 제가 걸음마를 껐대던 시절부터 알고 지낸 소꿉친구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정이입니다. 이름만큼 무척이나 예쁜 친구죠. 저희는 부모님끼리 서로 친하다 보니 서로 집을 왕래하면서 저희끼리도 많이 친해지게 되었죠. 저희 둘 사이에는 약혼 이야기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녀석의 부모님과 제 부모님은 사업으로 서로 엮여있는 사이니까 약혼을 하게 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기도 하고요. 저는 요즘 같은 시대의 정략 결혼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어서 그냥 장난이겠거나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서는 왜인지 녀석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더군요. 평소와 같이 녀석의 방에 들어가서 둘이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녀석이 저를 보고 대뜸 그러더라고요. 넌 어떻게 생각해? 뭘? 조금 전에 부모님끼리 하셨던 이야기 있잖아. 녀석이 평소와 달리 손가락을 엄청 꼼지락거리더군요. 제 눈치를 힐끔 보더니 무언가 큰 결심을 한 듯 심호흡을 크게 내쉬고서는 말했습니다. 난 좋은데 네 생각은 어때? 그 당시에는 녀석이 왜 이어리는지 이해가 안 되었죠. 갑자기 우리 사이에 결혼이라니 사실 저는 녀석을 한 번도 이성으로 생각했던 적이 없거든요. 그야 당연했던 게 저희는 같은 욕실에 들어가서 씻기도 하고 같이 잠을 자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말 그대로 정말 친구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별 생각이 없다고 했죠. 그러자 녀석은 어째서인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러더군요. 그렇구나. 뭐 사실 나도 별 생각 없었어.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이야. 왜인지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죠. 그렇게 저희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도 같은 곳으로 가게 되었죠. 그 중학교는 명문중학교였습니다. 이 주변에서 돈이 있는 자제들이 모두 모이는 곳이었죠. 처음에는 녀석과 단짝처럼 계속 붙어 다녔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녀석과 같이 다니는 빈도가 많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동성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더 즐거웠거든요. 제 집이 좀 잘 살다 보니 저에게 다가오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제게 아부만 떨었죠. 그게 퍽이나 즐거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알량한 우월감이지만 말입니다. 수정이가 같이 놀자고 해도 제가 거절하였고 그게 몇 번 쌓이다 보니 녀석도 더 이상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더군요.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친구 사이에서 거의 왕대접을 받으며 살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명문 중학교에서도 제 집안은 상당히 좋은 편이었으니까요. 어떻게든 콩고물 하나라도 얻어먹으려도 다가오는 녀석들이 많더군요. 저는 그런 녀석들과 있는 게 상당히 즐거웠죠. 왜냐하면
제 소꿉친구는 좋은 말보다는 제게 쓴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그게 저에게 정말 도움되는 것이라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점점 자연스럽게 녀석과 거리를 두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녀석에게 다가가는 남자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원래 저희 둘이 학기 초에 워낙 많이 붙어 다니기에 사귀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녀석에게 대쉬하는 남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럴만했습니다. 녀석은 무척이나 예쁘기도 하고 생각마저 올바르고 지방까지 좋은, 흔히 말하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여주인공 스타일이니까요. 하지만 수정이는 남자들에게 고백을 받을 때마다 제게 와서는 묻더군요. 나 이번에 고백받았는데 어떻게 할까? 솔직히 의아했죠.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왜 저한테 와서 묻는지 말이죠. 그냥 자기 혼자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인데 말이죠. 그 당시에는 왜 저한테 그런 말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너 마음 가는 대로 해. 진짜? 수정이는 조금 실망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마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못해서 그런 것이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네 마음인데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면 내가 진짜 다른 남자랑 사귀어도 괜찮아? 그야 당연하지 라고 하려고 했는데 왜인지 그 말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더군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내가 대체 왜 그런 건지 이해를 못하겠더군요. 제 마음이 어떤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분명히 그냥 사귀라고 하면 되는 건데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정이는 제가 말이 없자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한숨을 푹 내쉬고서는 말했습니다. 알겠어. 그러면 내 마음 가는 대로 할게. 그 말을 하고 녀석이 가는데 왜인지 마음이 쓰리더라고요. 왜인지 불안했습니다. 지금 녀석에게 고백을 한 남자는 꽤나 유명한 대기업의 손자 녀석이었거든요. 게다가 외모도 출중하고 성격도 좋아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녀석이었죠. 학교 내부에서도 수정이도 대기업 손자라면 거절 못할 거라면서 이제 드디어 수정이가 연애하는 걸 볼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녀석은 고백을 거절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모두 벙쪘죠. 대기업 손자의 고백을 거절하다니. 학교 전체가 술렁였죠. 그 이후에도 남자들의 고백을 족족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물었죠. 혹시 좋아하는 남자라도 따로 있냐고 말이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힐끔 보고서는 대답을 회피했죠.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고백을 받았지만 수정이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인생이 180도 달라질 만한 기회도 그 녀석은 다 거절한 셈이었죠. 이후 저희는 고등학교도 같이 들어가게 되었죠. 거기서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왕대우 받으며 아첨하는 녀석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며 녀석과는 거리를 두었죠. 녀석도 더 이상 제게 고백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 걸 묻지 않기 시작했고 사실상 저희 관계는 종말을 맞이한 것 같았죠. 그런데 고3 때 정말 큰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저희 집에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이게 꿈인 줄 알았지만 볼을 꼬집어보니 너무 아프더군요. 이건 명백한 현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학교에 가니 다른 녀석들이 제게 말하더군요. 너희 집 진짜 망했어? 아니,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땀이 삐질삐질 흘렀죠. 저 녀석들이 제 옆에 있으면서 아첨을 떠는 이유를 뻔히 알고 있는데 그게 없어졌다가는 어떻게 될지 너무 뻔했죠. 저는 그날 곧장 집에 가서 아버지께 물어보니 아버지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회사 운영하다 보면 이럴 때도 있는 거야.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역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그랬듯이 정답을 찾을 것이 분명해 보였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빨간 딱지는 늘어나기만 했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아버지의 회사에 찾아가고는 충격적인 장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구급차에 실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충격적인 말을 들을 수 있었죠. 아버지께서 목숨이 끊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아버지는 제게 있어서 유일한 버팀목이었고 기둥이었는데 그게 사라진 셈이니 말이죠. 저 혼자서 아버지의 싸늘해진 손을 잡고 끄끄 울고 있었죠.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자 어딘가로 이미 짐을 싸고 떠났거든요. 저는 안중에도 없었죠. 저는 이제부터는 오로지 혼자서 이 거친 세상을 헤쳐나가야 하는 셈이었죠. 정말 정신이 아찔했죠. 아직 미성년자에 불과한 제가 사회에 나가서 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아버지의 손을 잡고서 끄끄 울고 있는데 제 옆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군요. 옆을 보니 수정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나를 떠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녀석은 제 옆에 와주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녀석은 제 어깨를 토닥여주며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때 정말 울음이 펑펑 터져나왔죠. 분명히 녀석은 이제 저에게 더 이상 안 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줬으니까요. 정말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때 받은 감정은 이루어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죠. 그 후로 아버지의 장례식을 진행하게 되었죠. 조문객들이 와서는 저를 보고는 혀를 끌끌 차더군요. 저렇게 어린 녀석 혼자 남겨졌으니 어쩔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빛은 청산되었지만
저는 이제 빈털터리로 혼자서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하죠. 아버지의 거래처 사람들이 오긴 했지만 그들은 정말 간단한 조문만 하고 떠났습니다. 저를 아는 척도 하지 않았죠. 그때 세상의 무서움을 이해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저를 보고서는 살갑게 대해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보고서는 완전히 차가운 표정을 지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딱 한 명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수저이였습니다. 녀석은 상주복을 입은 제 옆에서 같이 상주복을 입고 있어 주었죠. 제게 차갑던 표정을 짓던 아버지의 거래처 사장들도 수정이를 보고서는 따뜻한 표정을 지었죠. 그러면서 자기 아들과 결혼하지 않을래 이러더군요. 원래 약혼자였던 제 집안이 박살이 났으니 당연한 것이었겠죠. 정말 주먹이 꽉 쥐어졌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때 받은 무력감은 이루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제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죠. 녀석은 저를 힐끔 보더니 괜찮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제 아버지의 장례식 동안 상주복을 입고 계속 제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정말 이상했죠. 다른 사람들은 제 집안이 망하고 나서 기다렸다는 듯 하나같이 다 떠나는데 왜 녀석은 계속 제 옆에 있어 주는지 말이죠. 정말 너무 고마운 녀석이었습니다.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지 정말 의아했죠.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이미 집은 경매에 넘어가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더군요. 저는 정말 땡전 한 푼 없이 사회에 내던져진 것이죠. 하지만 차마 아버지 같은 선택을 할 용기는 없었죠. 죽기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직 저는 더 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었죠. 그렇게 끄끄 울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군요. 바로 녀석이었습니다. 너 어디야? 제가 말하자 녀석은 금방 제가 있는 곳으로 오더라고요. 이내 녀석이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인데 나한테 자세히 말해봐. 그러니까 그에 저는 지금 상황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죠. 원래 살던 집도 이미 경매로 넘어가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이죠. 그의 녀석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 팔목을 잡고서 저를 질질 끌고 가더군요. 어디가? 따라와 보면 알아. 설마 너희 집에 가는 건 아니지? 그건 절대 안 되는 소리였죠. 녀석의 부모님은 상당히 이득에 눈이 밝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친해지는 것도 다 상대방에게서 얻을 게 있기에 그러는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쥐뿔도 없어진 저를 갑자기 집에 데리고 갔다가는 어떤 광경이 펼쳐질지 너무 뻔했죠. 녀석도 위험할 게 뻔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내 저희는 택시를 타고 큰 저택 앞에 도착했죠. 그 집은 녀석의 집이었습니다. 아니, 안 된다고 했잖아. 너도 쫓겨날 수도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거부했지만 녀석의 완고한 고집에 저는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역시나 녀석의 부모님은 저를 보고 난감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보고 잠깐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고 녀석을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더군요. 분명히 말했지. 저 녀석이랑 더 이상 같이 지내지 말라고. 그런데 집에도 데리고 와. 당장 내보내. 역시나 예상대로의 말이었죠. 역시나 이곳은 제가 있을 곳이 아니었죠. 제가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안방에서 수정이의 소리가 들리더군요. 나한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내보낼 거면 나도 같이 내보내. 너 제정신이니? 저 친구 나가면 나도 같이 나갈 거야. 말도 안 되는 고집이었죠. 원래는 부모님의 말이라면 고분고분 듣던 녀석이었기에 수정이의 부모님도 적잖아 당황한 눈치였죠. 녀석의 고집은 너무나도 완강했거든요. 정말 저를 위해서라면 집이라도 같이 나갈 기색이었습니다. 그의 그렇게 완강하던 부모님도 고집을 꺾으셨죠. 이내 나오셔서는 저보고는 식모들이 지내는 방에서 지내라고 하더군요. 그거라도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지덕지였죠. 하지만 녀석은 제게 가까이 다가와서는 그러더군요. 미안. 조만간 방 옮겨줄게. 정말 그럴 필요 없는데도 녀석은 제게 미안한 눈치더군요. 나한테 왜 저렇게까지 해주는지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 덕분에 다행히도 저는 학교도 무사히 다닐 수 있었죠. 그런데 역시 예상대로 학교에 가니 저에 대한 조롱이 이어졌죠. 쟤네 집안 망해서 거지라며 왜 온 거야? 그렇게 제게 아부떨고 아양부리던 녀석들은 순식간에 돌변해 있었죠. 이전과 달리 대놓고 제 앞에서 저를 씹기 시작했죠. 원래는 별 생각 없었던 다른 친구들도 그걸 보더니 저에게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라고 인식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아무 소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존감이 정말 너무 박살이 나 있으니까요. 그러자 녀석들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기 시작하더군요. 본격적인 괴롭힘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그걸 우연히 수정이가 보게 되었죠. 정말 싫었습니다. 녀석만큼은 이걸 보지 않았으면 했는데 말이죠. 녀석은 이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와서는 살벌한 눈빛으로 말하더군요. 이게 무슨 짓이야? 그의 녀석들이 우물쭈물하더군요. 당연했습니다. 녀석들과 수정이는 집안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 말입니다. 수정이는 평소와 달리 매우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녀석이 이렇게 화가 난 모습은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그러자 처음에는 설설 기던 녀석들도
점점 인상이 험악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한 녀석이 수정이를 때리려고 위협하더군요. 정말 큰일이었죠. 아무리 그래도 녀석들은 2차 성징을 겪은 남자들이었고 수정이는 여자였으니 말이죠. 상대가 안 될 게 뻔했죠. 그런데 수정이가 서늘한 음성으로 그러더군요. 나 때려도 상관없는데 그 대가로 평생 감옥에 썩어야 할 건데 괜찮겠어? 우리 아버지 전담 맡아주시는 변호사분 누군지 알지? 그의 녀석들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더군요.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줄 테니까 다음에도 이런 짓 보이면 내가 책임지고 너희 꼭 퇴학시켜줄게. 그 말을 끝으로 녀석들은 한 명, 두 명씩 해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부끄러웠죠. 남자란 녀석이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도움이나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 뒤로 저는 부끄럽게도 녀석 덕분에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항상 녀석이 저와 같이 다녀줬거든요. 원래 같이 놀던 무리에서도 나와서 저와만 항상 붙어 있었죠. 왜 저에게 그렇게까지 해주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때부터였나 봅니다. 녀석에 대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시점이 말입니다. 저는 녀석 덕분에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덕분에 좋은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게 되었죠. 그건 녀석도 마찬가지였죠. 저희는 같은 대학에 가게 된 셈이죠. 그 뒤로 저희는 거의 매일 같이 붙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20살이 된 1월 1일에 저희는 같이 술집에 들어갔죠. 성인이 되고 먹는 첫 술이기에 저도 상당히 설렜죠. 그건 녀석도 마찬가지 여보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녀석은 상당히 꾸미고 왔더라고요. 원래도 예쁜 건 알고 있었지만 오늘은 정말 너무나도 예뻤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눈이 부셨죠.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 종업원이 술을 내오더군요. 그러면 먹자. 녀석은 제 잔에 소주를 쪼르륵 따라줬죠. 그리고는 자기 잔에 소주를 자기가 따르려고 하길래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따라줄게. 녀석도 나름 능숙한 척은 했지만 사실 술은 처음 먹어보는 것이었죠. 그 기분이 상당히 오묘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첫 술을 녀석과 함께 마시다니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 녀석도 저와 마시는 게 첫 술인 것 같았죠. 그렇게 몇 잔 들이키다 보니 녀석의 볼이 빨개지더라고요. 아마 처음 마시는 거다 보니 주량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저도 들이키다 보니 조금 알딸딸해졌고요. 녀석이 갑자기 말하더군요. 야, 넌 나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갑자기 빌드업도 없이 대뜸 저런 질문을 받으니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나는 너한테 조금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녀석이 빨갛게 물든 볼로 저를 쳐다보며 그렇게 말하는데 머리가 백지장 마냥 새하얗게 물들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기뻤습니다. 저도 사실 녀석에게 마음이 있는데 녀석도 저를 좋아하고 있다니 정말 너무나도 기뻤죠. 하지만 저는 차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녀석을 좋아하긴 하지만 녀석의 집안에 비해 저는 너무 보잘것없으니 말입니다. 저만 아니라면 엄청나게 좋은 남자와 결혼할 수도 있는 녀석이니 말입니다. 그의 녀석이 저를 보더니 말하더군요. 나는 네 집안이 어떻든 전혀 상관없어. 그냥 너 자체를 좋아하는 거야. 아마 제 생각을 눈치챈 모양이었죠. 제 손을 잡으며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심장이 철렁거리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차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 제가 말했습니다. 한 달만 시간을 줘. 한 달? 우리 둘 다 술에 취했으니 서로 멀쩡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죠. 이내 녀석도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래, 그러면 한 달 뒤에 보자. 그 말을 끝으로 저희는 헤어졌죠. 다음 날에 일어났는데도 그 기억은 너무나도 선명하더군요. 녀석도 아마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는지 평소와 달리 저를 상당히 의식하는 게 느껴졌죠. 저희 사이에는 이전에 없던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처음 겪어보는 감각이었지만 본능적으로 어떤 건지 알 수 있었죠. 저희는 그 뒤로 많은 곳에 같이 놀러 다니기 시작했죠. 남산도 같이 가서 자물쇠도 걸어보고 같이 홍대도 가보고 정말 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녀석에 대한 제 마음도 커지고 있었죠. 녀석도 아마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이전과 달라진 게 느껴졌죠. 그런데 녀석이 대뜸 서서 말하더군요. 이제 내일인 거 알지? 어? 그때 약속했던 대답 말이야. 녀석의 볼이 발그레지는데 다시 묻지 않아도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었죠. 그에 저는 녀석을 집에 데려다주고 고백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사귀는 게 맞아 보였거든요. 저나 녀석이나 서로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도 커져 있는 상태였으니까요. 제 집안이 어떻고 녀석의 집안이 어떻고는 잠시 잊기로 했죠. 지금 당장의 감정만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없던 주머니도 다 털어서 꽃도 사고 고백 멘트도 준비했죠. 그리고 다음날 저는 만나기로 한 장소에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꾸몄죠. 옷도 평소와 달리 갖춰서 입고 머리도 많이 신경 쓰고 말이죠.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데 녀석은 오지 않더라고요. 10분째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30분, 1시간이 넘어서도 녀석은 오지 않더라고요. 이상했습니다. 애초에 약속 시간에 늦을 녀석도 아니고 혹시라도 늦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약속 시간 전에 연락을 주는 녀석인데 말이죠.
그런데 저 TV에 한 기업의 부도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멍하니 그걸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업은 수정이의 아버지가 하는 기업이었으니 말입니다. 저는 급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갔죠. 그러자 녀석의 집에 있던 가구들에는 빨간 딱지들이 붙여져 있고 안에 있던 가구들을 공무원들이 들고 나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수정이를 황급히 찾아다녔죠. 그리고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녀석은 정원에서 풀썩 주저앉아 울고 있더군요. 저는 녀석의 옆에 다가갔죠. 녀석은 저를 힐끔 보더니 입술을 꾹 깨물더라고요. 미안해. 약속 못 지켜서 분명히 나갔어야 했는데, 그랬어야 했는데 미안. 지금 상황에서도 녀석은 저를 걱정하고 있었죠. 정말 못 말리는 녀석이었습니다. 괜찮아. 그보다 무슨 상황인데? 그의 녀석이 잠시 망설이더니 모든 걸 말해주더군요.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가 갑자기 돈을 가지고 날랐다고. 그래서 원래 갚았어야 할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서 회사가 부도 처리가 나게 생겼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제게 끄끄 울며 그러더군요. 미안.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응. 약혼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미안. 녀석이 엉엉 울며 말하더군요. 지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자기는 은행장 아들과 결혼해야만 한다면서 말이죠. 어릴 적 약속을 못 지켜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에 저는 녀석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죠. 괜찮아. 정말 괜찮아. 녀석이 제 품에 안겨서 펑펑 울기 시작했죠. 저는 그저 녀석의 등을 두드려주는 것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내가 그 돈을 대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자고 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죠. 제 자신이 그렇게 무력하게 느껴진 것은 정말 처음이었죠. 제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 인간인가 하고 말이죠. 내가 나중에 꼭 성공해서 너 다시 데리러 갈게. 저는 녀석의 등을 토닥여주며 말했죠. 그때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녀석을 다시 데리러 가겠다고 말이죠. 조금만 기다려줘. 몇 년 안에 꼭 다시 찾아갈게. 그래. 그럼 약속해. 어? 꼭 성공해서 나 데리러 온다고 약속해줘. 녀석이 새끼손가락을 내밀더군요. 그에 저도 새끼손가락을 내밀어 저희는 약속을 했죠. 그날을 끝으로 저희는 한동안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포기하고 사업을 하기 시작했죠. 큰 돈을 벌어야만 녀석을 다시 데리러 갈 수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역시나 순탄치 않았죠. 20살의 고졸이 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잘 되고 있는 사업장의 밑에 알바로 들어가며 그 가게의 프로세스와 왜 잘 되는지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정말 어떤 가게든 가리지 않고 모두 공부했죠. 그러다 보니 조금은 알겠더군요. 어떻게 해야 손님들을 끌어들이고 매출이 잘 나올지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돈을 야금야금 모으며 창업 준비를 해나갔죠. 그 사이에 녀석의 결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음이 정말 쓰렸지만 속으로 삭혔죠. 반드시 성공해야만 녀석을 데리러 갈 수 있으니 말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드디어 제 이름을 건 사업체를 하나 차릴 수 있게 되었죠.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인 셈이니 말이죠. 완벽했습니다. 사업 아이템 선정이나 수익화 모델이나 입지나 모든 게 완벽했죠. 제 예상대로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손님들이 엄청나게 올 게 분명했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코로나가 터지고 말았죠. 사람의 발걸음이 아예 끊겼습니다. 어쩌다가 손님이 오더라도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금방 내보낼 수밖에 없었죠. 정말 좌절스러웠습니다. 비싼 월세는 계속해서 나가고 직원들의 인건비는 족족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적자의 폭은 나날이 갈수록 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카운터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꼬질꼬질한 옷에 머리, 한눈에 보아도 음식값을 지불하실 능력이 안 되어 보였죠. 할머님께서 말하시더라고요. 저 돈이 없는데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그의 직원이 한숨을 푹 내쉬며 할머님을 쫓아내려 하더군요. 저는 그런 직원을 말렸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치킨을 튀기기 시작했죠. 그의 직원이 말하더라고요. 아니 안 그래도 파리만 날리는데 저런 할머님한테 치킨을 왜 주시는 거예요? 손해를 봐도 내가 보는 거잖아. 너는 신경 꺼. 알바비 못 받을 걱정은 하지 말고. 그의 직원이 입술을 꾹 씹더니 나가더라고요.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치킨을 튀겨서 할머님께 내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의 할머님은 연신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내가 이 은혜는 꼭 갚네. 정말 너무 고맙네. 할머님께서는 제게 연신 고개를 숙이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에 저는 손사래를 치며 그러실 필요 없다고 했죠. 할머님은 나가시면서도 이 은혜는 꼭 몇백 배로 갚겠다고 하셨죠. 장난인 줄 알았는데 할머님의 표정은 너무나도 진지하셨죠. 저도 괜한 기대가 생길 정도로 말입니다. 왜 흥분월부에서도 다리를 고쳐준 제비가 엄청난 박을 물고 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동화였죠. 애초에 그런 걸 바라고 도와준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할머님을 내보내고 퇴근을 했죠. 그렇게 집에 누웠는데 정말 온갖 생각이 다 나더군요. 이제 모아뒀던 돈도 다 떨어졌는데 더 이상 버틸 방법이 없는데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하지?
게다가 무엇보다 제일 문제는 이렇게 되면 그 녀석을 데리러 못 가죠. 그렇게 약속했는데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온갖 스트레스가 저를 괴롭히더군요. 저는 결국 수면제를 먹고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다음날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을 했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죠. 사람들이 갑자기 저희 가게 앞에 몰려있더군요. 그것도 줄을 서서 말입니다. 오픈 때도 이렇게 긴 줄은 없었는데 말이죠.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싶어 저는 황급히 가게 안으로 들어갔죠. 그러니 알바생이 저에게 휴대폰을 보여주더군요. 거기에는 유튜브에서 무척이나 조회수가 높은 영상이 있었는데 문제는 거기에 제 얼굴이 나오고 있었죠. 그 영상의 제목은 돈을 낼 수 없는 할머님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제목이었죠. 10곳을 찾아갔는데 9곳을 거절당하고 마지막에 찾아온 곳이 저희 매장이었죠. 유일하게 저만 할머님께 치킨을 내줬었죠. 그 영상의 댓글에는 돈줄 내줘야겠네요. 사장님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네요. 라는 댓글이 잔뜩 달려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지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죠. 그 뒤로 제 가게는 탄탄대로였습니다.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죠. 배달 주문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고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맛이라는 본질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일마다 기름을 갈고 직원들의 교육도 철저하게 했죠. 그 결과 결국 저는 2호점, 3호점, 4호점 이렇게 업장들을 늘려갈 수 있었죠. 그리고 유튜브 덕분에 저희를 좋게 봐주신 분들 덕분에 투자도 많이 들어왔죠. 그 결과 저희 가게는 전국에 몇백 개의 매장을 가진 엄청난 브랜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돈이라면 이제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벌 수 있었죠. 이제서야 녀석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이내 저는 녀석이 살고 있는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죠.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녀석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저는 그녀를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쁜 얼굴에 멍이 잔뜩 들어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녀석의 얼굴을 만지려고 하자 녀석이 손을 탁 치더군요. 나 지금 남편 좋아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분명히 약속을 했었는데 대체 왜? 하지만 그것보다 의아한 게 있었죠. 왜 이렇게 그 이쁜 얼굴에 멍이 많이 들었는지 말입니다. 아무리 봐도 남편이라는 작자가 수정이를 때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너 남편이 너 때려? 그의 수정이는 입술을 꾹 깨물더니 이내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어. 우리 아빠 회사만 잘 굴러갈 수만 있다면 나 하나쯤이야. 남편이라는 작자가 그렇게 때려도 찍소리할 수가 없는 게 수정이 아버지의 회사 자금이 전부 지금 남편 은행에서 나오는 것이었으니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수정이는 아직 제가 성공한 사실을 모르니 저 반응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정이는 자신의 감정보다 아버지의 회사가 훨씬 중요했으니까요. 그야 당연한 게 수정이 아버지 회사가 잘못되었다가는 그 밑에 있는 몇천 명의 직원이 생사가 위험해지는 것이니 말입니다. 이후 저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더군요. 그 은행장의 통화 기록을 뽑아봤는데 해외 기록이 많더군요. 그리고 이내 충격적인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 해외 기록들의 수신 번호가 전부 수정이 아버지의 자금을 가지고 도망친 동업자의 번호와 일치했거든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에 저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건의 전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은행장이 수정이 아버지의 회사를 먹기 위해서 이 모든 걸 기획했던 것이었죠. 사실상 짜고 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이에게 잠깐 만나자고 했죠. 이 사실은 무조건 수정이가 알아야 하니까 말입니다. 처음에는 거절했던 녀석도 저희 끈질긴 부탁에 결국 커피숍으로 나오게 되었죠. 녀석이 저를 보고서는 입술을 꾹 깨물고서는 그러더군요. 오늘 보자고 한 이유는 뭐야? 나 금방 들어가 봐야 돼. 명백히 선을 긋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죠. 그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그녀가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저는 그 사건의 전말에 대해 그녀에게 자세히 말했죠. 그러자 그녀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그러더군요. 그런 말을 왜 하는지는 알겠는데 우리는 이미 너무 늦었어. 그녀가 그러더군요. 아마 제가 그녀의 남편과 떼어내기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듯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너무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해도 믿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에 제가 해명하려고 했는데 수정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그러더군요. 100번 양보해서 네 말이 맞다고 한들 나는 지금 사람과 이혼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아버지 회사가 걸린 문제니까. 그때 말하고 싶었죠. 아버지 회사의 자금은 지금 내가 대줄 수 있다고 말이죠. 예전이라면 못할 말이었지만 지금에서라면 할 수 있는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듯 했습니다. 그 은행장과 수정이 아버지 회사의 자금을 들고 튄 녀석의 연결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실히 확보해야만 은행장을 형사 처벌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지금 그녀에게 이걸 알려주는 것은 타이밍이 아닌 듯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기로 했죠. 그리고 하루는 우연히 녀석과 녀석의 남편과 길가에서 마주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참 가관이더군요. 나니까 너랑 살아주는 거지. 어휴 진짜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정말 주먹이 꽉 쥐어지더군요. 잠깐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뎠을 뿐인데 남편이라는 작자가 저런 말을 한다니요.
이내 그 녀석을 손을 획 들더군요. 그의 수정이가 움찔하더라고요. 하지만 녀석은 주변의 눈치를 보더니 손을 내리더군요. 아마 집에서는 저렇게 수도 없이 맞았을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도 이 정도인데 안에서는 어떨까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너희 집 나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알고 있지? 처신 잘해.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라고요. 당장이라도 가서 녀석을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모든 걸 망치는 셈이었으니까요. 저는 뒤로 착실하게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해외로 도피한 그 녀석과 은행장 사이의 관계를 입증하는 게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자료를 모을 수 있었죠. 이 자료는 이거 한 개밖에 없었죠. 이걸 제출하기만 하면 바로 콩밥 신세였죠. 녀석들 가족들 모두 말입니다. 그래도 한 번은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이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수정이가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간 해왔던 모든 게 남편의 연기였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충격이 클까요? 그래서 저는 한 번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우선은 이 자료들의 원본은 예약 메일로 경찰에 보내뒀죠. 그리고는 저는 녀석을 찾아가서는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혼하면 봐줄게. 뭐? 너랑 네 아버지가 수정이 집안 풍비박살 내고 그 회사 먹으려고 다 계획한 거잖아. 처음에는 녀석이 당황한 표정을 짓더군요. 아마 전곡을 찔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모양이었죠. 하지만 녀석은 이내 피식 웃으며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더군요. 증거는 있어? 어? 증거는 있냐고. 녀석은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더군요. 증거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이겠죠. 당연했습니다. 워낙 잘 숨겨뒀으니까요. 이거 이러는 거 무고죄로 너 콩밥 먹을 수 있는 거 알지? 어디서 모함을 하려고. 저는 피식 웃었죠. 그러면서 녀석에게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데? 그래도 나름 열심히 준비하긴 했나 보네. 녀석이 혀를 끌끌 차며 자료를 보더군요. 처음에는 비웃던 녀석의 표정이 점점 굳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거 뭐야? 녀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아마 이런 자료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양이었죠. 상당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어딘가로 전화를 하더군요. 무언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이내 제 뒤통수를 무언가가 강타한 뒤로 저는 기억을 잃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저는 묶인 채로 있더군요. 녀석이 저를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깼어? 그러게 뭘 믿고. 이 원본은 들고 왔니? 이거 한 개밖에 없잖아. 무슨 깡이냐 대체. 아니 지능이 낮은 건가? 저는 피식 웃었죠. 웃어? 그야 웃길 수밖에 없었죠. 어차피 예약 메일을 걸어뒀으니까요. 아마 지금쯤이면 경찰에 도착했을 테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건장한 남성 한 명이 들어와서는 녀석에게 속삭이더군요. 이내 녀석의 표정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이 저쪽에 걸려있는 TV를 켜더군요. 거기서는 그 녀석 은행의 비리가 9시 뉴스 특보로 다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온갖 방송에서 다 나오고 있었죠. 너 저를 보며 부르르 떨더군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이쪽으로 들이닥쳐서 녀석을 체포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했죠. 녀석의 죄명에는 살인 교사죄도 추가되었죠. 아마 평생을 감옥에서 썩을 테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성이 경찰서 안으로 뛰어오더군요. 바로 수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보더니 말하더군요. 자기야, 진짜 사실이야? 그의 녀석은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이내 경찰관에게서 지금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듣고서는 패닉에 빠진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네가 했던 말이 맞았던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저희는 그 뒤로 근처에 있는 카페로 같이 갔습니다. 그 녀석은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죠. 제가 했던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 것이 너무나도 미안했던 모양이었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근처에 술집 가지 않을래? 그의 녀석이 오묘한 표정을 지었죠. 짐짓 고민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근처 술집에 가서 연신 술을 들이켰죠.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술을 좀 마시니 알딸딸한 기운이 오르더군요. 그런데 녀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지금 남편 풀어줄 수는 없을까? 예상치 못한 말에 저는 적잖아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이내 그녀의 말을 듣고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은행장 아들 녀석이 갇히게 되면 그간 은행에서 받던 아버지 회사 투자금이 전부 회수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너무 무서웠던 것이었죠. 그에 제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내줄게. 그의 녀석이 의아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다 내주겠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얼마인 줄은 알고 하는 소리야. 녀석의 반응은 당연했습니다. 그야 개인 차원에서 감당할 없는 몇십억 단위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죠. 저는 녀석에게 제 은행 어플에 찍힌 돈을 보여주었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성공해서 너 데리러 가겠다고. 그 이후로 저는 녀석에게 제 회사 사업증을 보여줬죠. 그제서야 녀석의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와. 너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자. 그의 녀석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더니 이내 자리에서 나가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녀석에게서 온 문자를 받았습니다. 네가 성공해서 너무 기뻐. 그런데 괜히 나 때문에 네가 힘들게 번 돈 희생시키지 말고 네 인생을 살아. 세월이 그렇게 지났지만 녀석의 따뜻한 마음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꾸준히 연락을 해서 그녀와 늦었지만 새 출발을 할지 아니면 저와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여성과 만나 결혼을 할지요. 사연이 나가고 여러분들의 댓글을 참고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구독을 해주셔야 사연자분의 뒷이야기가 올라왔을 때 알림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